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하마스에 붙잡혔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비난했지만 시민들은 정부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터널에서 숨진 채 발견된 6명은 결국 하마스에 붙잡혔던 인질들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인 1명을 포함해 5명은 음악축제에서 납치됐고 1명은 인근 농장에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마스가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חמור מכך, באותו זמן ממש הוא רצח 6 מחטופינו. מי שרוצח חטופים לא רוצה עסקה.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정부를 향했습니다. They should have come back alive. They could have come back alive. We need a deal now. They need to come back alive. This government only cares about herself and doesn't care about the hostages and their family and the people of Israel that wants everybody to be back and return to some normality in our life. 노조가 휴전 촉구 1일 총파업을 선언해 벤구리온 국제공항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고 텔아비브 등 지역 관공서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갈란트 국방장관마저 조속한 휴전과 인질 교환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며 이들 중 일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풀려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한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경찰 3명이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이스라엘은 범인을 찾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설된 폭탄을 찾는다며 시내 도로 포장을 불도저로 뜯어내는 등 서한 지구에서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있는 학교를 공습해 어린이 포함 최소 11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피란민 대피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하마스의 경찰 초소가 있었다고 AFP 통신이 보건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 안에 설치된 하마스 지휘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팔레스타인 보건부 집계로 4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이중 국적자를 비롯한 인질 6명이 하마스에 억류됐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X에 올린 성명에서 하마스는 사악한 테러 조직이라면서 이번 살인으로 하마스는 더 많은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히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하마스는 가자를 통치해선 안 된다고 썼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힘과 리더십 부족으로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훌륭한 미국 시민의 무의미한 죽음을 슬퍼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2일은 카멀라 해리스 동지와 부패한 조 바이든이 형편없는 리더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미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전당대회 효과는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ABC 뉴스와 입소스가 현지 시간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권자 50%는 해리스 부통령을,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4%포인트 우위에 선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에 진행한 것인데 전당대회 전에 한 것과 비슷한 판세를 보여줍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 후 지지율이 오르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로 얻은 게 없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두 진영으로 확고하게 갈린 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ABC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여성 유권자의 해리스 지지세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해리스 54%, 트럼프 41%로 이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훨씬 벌어졌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지지율은 뒤집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을 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첫 대선 TV 토론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승리를 점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주요 현안인 경제, 물가, 국경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은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곽규택, 조승래 양당 수석 대변인은 여야 대표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회담에서 두 대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에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에서 민생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법 등 민감한 쟁점 현안에는 우려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나 폐지 문제도 일단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쟁점인 최상병 특검법은 애초 여야가 협의한 대로 대표회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담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인데다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을 철회할지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대통령 제2유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도 양당 대표의 의견 차이가 거듭 확인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현금 살포와 다름없다는 한 대표 입장과 소비 진작책이란 이 대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내심 민주당에선 선별 지원 수준에서 여당과의 접점을 찾길 기대한 기류도 읽히는데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 대표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문제였는지가 의문이란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차등 지원까지도 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수용을 하지 않은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강하게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구체적인 합의엔 이르진 못했습니다. 여당은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유예라도 하자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사안에 민주당 역시 쉽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야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금투세 문제를 추후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도돌이표 정쟁국회를 만든 쟁점 현안에선 여야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모처럼의 회담에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잖게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석 달 만에 정식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첫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개원식을 겸한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부터 추진됐지만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연기돼 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야당은 대통령 최측근인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반박하는 여당과의 날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현황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전국 응급실 현황과 또 환자 수를 비롯한 응급실 이용 정보 등에 대한 범정부 일일 브리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리핑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이 함께할 것이라며 텔레비전 생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해왔다며 국민 불안이 잠재워질 때까지 브리핑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믿고 맡겼던 변호사가 알고 보니 소송을 하지도 않고 승소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변호사가 판결문까지 위조해서 의뢰인을 감쪽같이 속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이 변호사는 이전에도 의뢰인의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박모 씨. 2년 전 갑자기 잠적한 거래업체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A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수임료 880만 원을 줬고 중간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해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 A 변호사는 1심에서 이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렸고 박 씨는 330만 원을 추가로 주고 항소심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A 변호사는 좀처럼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 공부하고 왔다.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병가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차이피를 미루는 거예요. 수개월 뒤 판결문을 건네받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 직접 법원을 찾았고 사건이 접수된 적조차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결문도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승소했다며 보내준 판결문인데요. 글씨체부터 형식까지 실제 판결문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재판부의 서명과 도장도 빠져 있고 판사들도 해당 법원에는 없는 엉뚱한 이름들입니다. A 변호사는 박 씨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일단 미안하다. 자기가 지금 뭐 번아웃이 왔다. 두 번째로 뭐 자기가 3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멘탈이 많이 안 좋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변호사의 비위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사건 의뢰인이 맡긴 담보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 변호사는 박 씨에게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는데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인지 제가 신원도 잘 모르고요. 취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회 안 주셔도 돼요. 박 씨와 동업자는 1년여 동안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 공황장애 오고 아무도 얘기를 못 믿겠는 거예요. 의사 맞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들은 변호사를 상대로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마트에서 한우 반값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또 주요 온라인몰 등 1,600여 곳에서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추석 명절 1일 물가 조사를 시행합니다. 추석 성수품 등 주요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해 민생 안정 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아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서 과일과 채소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살핍니다. (9월 2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출근 준비 중이신가요? 혹시 직장에선 멀쩡하지만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버럭 짜증을 낸다면 의심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토스트 아웃입니다. 토스트 아웃은 번아웃의 전조 증상, 감정적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빵이 까맣게 타기 직전 속까지 노릇하게 구워져 버린 상태 비유한 신조어입니다. 무기력함과 신경통, 기억력 감퇴 등이 주요 증상인데요. MZ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선 SNS에서 토스트아웃을 호소하는 밈도 유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짠내 나는 하루를 보내서 디톡스가 필요하면 햄토스트, 체력이 떨어져서 흐물흐물해진 상태면 양상추 토스트, 졸려서 녹아 내려버릴 것 같으면 버터 토스트 인식입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라면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만약 무기력하고 삶에 많이 지친 상태라면 일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낼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에도 신조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베이비 부머와 룸메이트가 합쳐진 붐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돈 없는 노인과 집 없는 청년이 같이 사는 붐메이트 붐이 미국에서 불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100만 명이 혈연 관계가 없는 룸메이트와 동거 중이라고 합니다. 룸메이트가 왜 유행일까요? 주택 임대료와 각종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집주인은 월세로 수입을 챙기고 청년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집안일을 해주면 세입자에게 집세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룸메이트에게 받은 돈으로 주택 대출을 갚는 등 상부상조의 결과가 붐메이트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미국에서 65세 인구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붐메이트 사례도 앞으로 더 많아질 거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지 궁금해지네요.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을 통해 퍼졌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위장 수사로 직접 딥페이크 가해자를 잡은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교사 역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였습니다. 비슷한 피해만 2번 겪었다고 하는데요.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지인 능욕방에서 활동하는 가해자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가해자가 본인 말고 다른 여성의 사진도 올리는 걸 발견한 겁니다. 두 사람이 지인을 조합해가면서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일. 텔레그램 수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범인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성인 대상으로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가 숨을 필요가 없다. 가해자를 꼭 잡을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이 울림 있게 다가옵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할 텐데 가해자의 76%가 10대로 알려져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10대 사이에는 성범죄가 번지고 있는데 정작 성교육은 10년째 캐캐 묵은 상황임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현재 초중고에서는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표준화된 지침이 없고 학교장이 재량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성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내용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성 관련 수업의 목적과 내용이 불명확해서 준비가 어렵다고 답한 선생님이 10명 중 9명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교육은 전무한 것도 문제인데요. 딥페이크를 놀이처럼 여기는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관련 지침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더 구체적인 성교육이 저학년부터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학부모 대상 교육도 마련해서 학교와 가정이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연이어 발생한 도심 속의 공포 싱크홀.
땅 꺼짐과 집안 침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낡은 상하수관이 꼽힙니다. 그런데 전국의 상하수관 40%는 노후화된 상태여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희동과 종로, 강남에서 발생한 땅 꺼짐과 집안 침하도 상하수관 때문인 거로 추정됩니다. 낡은 파이프 틈으로 물이 새면서 주변 집안이 약해지는 거죠. 이는 통계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집안 침하 요인 중 상하수관 손상이 485건, 전체 절반가량입니다. 문제는 노후화된 상하수관이 전국 곳곳에 깔려 있다는 점인데요. 설치 후에 20년이 지나면 정비 대상이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희동의 경우에는 서울시 조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구간이었는데도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집안 침하 진단법을 개선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또 공법 자체를 개선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신문은 함께 담았습니다. 9월 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부산역에 도착한 KTX 105 열차 아래쪽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당 열차는 행신역을 출발해 부산역이 동착지로 당시 승객 180여 명은 모두 하차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연기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열차 지연 등 연기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크게 튼 승객에게 줄여달라고 했더니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택시기사의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이런 일을 겪는 건 다반사인데 운전 중에 싸움으로 번질까 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택시기사도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결국 제보 전화를 했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여성 등 4명이 택시에 탑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앉은 여성이 노래를 크게 틀고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운전에 방해되자 택시 기사는 소리를 줄여달라고 부탁하는데 오히려 반말로 조용히 하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아씨. 기다려, 찍었어.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운전해, 신경 쓰여. 잠시 후 승객은 기사에게 냄새가 난다며 조롱하더니 막말을 이어갑니다. 이거요. 아가씨는 육냄새 안 나? 아가씨인데 노래는.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택시기사가 내려달라고 하자 승객은 그럼 돈을 내지 않겠다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운행 시간은 10분 남짓, 요금 6,000원 정도가 자동 결제되자 차에서 내린 승객은 몇 분 뒤 문자 메시지로 기사를 협박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택시 기사를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결제 요금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들이 이런 피해를 겪는 건 다반사입니다. 택시 기사 약 5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승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협박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64%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자칫 운전 중에 큰 싸움으로 번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택시 기사들의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심정이야 뭐 당연히 너무 황당하니까 뭐라고 말이 안 나와요.
바람은 뭐 다른 택시 타셔도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YTN 유서연입니다. 아이 씨발 가라고 막 이런.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금융당국이 압력을 넣으면서 은행들이 좀 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 이 가계대출 여전히 좀 꺾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7월에 이제 가계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이제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7조 5,975억 원으로. 근데 이제 8월달에 보면 29일까지 합산된 걸 보면 7조 3,234억 원으로 이제 약간 2천억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지만 이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다가 신용대출까지 증가해가지고 약간 8,202억 정도 늘어가지고요. 가계대출이 8조 3,234억 원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난달 8월 중순 이후에 보시면 주담대 한도도 축소하고 만기 축소 등 강력한 대출 억제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가한 것을 보면 대출 열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이러한 수치는 2021년 4월 이후에 3년 4개월 만에 이제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번 달부터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 DSR 이제 2단계 시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이 대출할 수 있는 총 한도, 대출액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제 하반기 뭐 예상되는 금리 인상 효과를 축소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라는 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8월 달에 대출 증가한 게 DSR 이제 규제 이전에 대출을 하려는 막차 수요가 이제 반영된 거라면 9월 이후에 대출 규모가 좀 축소되는 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이제 특례 대출이나 대출 갈아타기 같은 정책 금융 효과를 좀 본다면 좀 얼마나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연장선상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출 열기뿐만이 아니고 집을 사들이려는 열기도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보면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1년 11개월 만에 30대를 추월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 이제 2021년에 쭉 보면 이제 30대 연골종이 막 패닉 바잉을 했잖아요. 그래서 30대 매입 비중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당시 한 40% 차지했고 40대 매입 비중은 약 한 25.8%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7월에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추월했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대출 규제가 이제 강화되게 되면은 40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증가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8월 이후에 1년 11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잖아요. 올해 초부터 매출 이제 구매 심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이번 달부터 실시될 거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 강화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40대의 수요가 폭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40대까지 어떤 매수세에 동참을 하면서 일단 지난 7월에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좀 지역별로 보니까 좀 두드러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구매한 거 특히 40대 구매한 데이터를 보면은 40대 매수 비중이 이제 30보다 높은 데가 어디냐면 강남 4구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강동구 여기에 크게 이제 7월 들어 40대의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다음에
특히 30대 매수가 많은 강북 지역에서도 40대가 약진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아파트 40대 매수 비중이 36.9%를 기록해가지고 30대에 31.8%를 앞질렀다고 이제 나타나고요. 이게 최근 또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성동구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30대가 32.8%, 40대가 그다음에 예. 30대가 37.4%의 격차 이제 해가지고 격차가 좀 감소한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40대가 본격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래서 이제 보니까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니까 지난달 말까지 8,726건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 이후에 4년 만에 최다 거래를 이제 보였다, 기록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부터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나면 이게 또 40대 매수세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또 전망을 하십니까? 네,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40대가 원래 굉장히 이제 그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보수적이거든요. 네. 30대에. 근데 이제 지금 스트레스 DSR이 실시가 되면은 이 대출 규제에 40대가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40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신생아 대출이나 뭐 생애 최초 구입 주택 구입 자금 같은 정책 자금 혜택을 대부분 30대가 이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40대가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달부터는 이러한 이제 대출 막차를 활용한 매수세가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부동산 매수세 또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좀 여기에 좀 보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7월까지 좀 보니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인 그 수가 10,000명을 넘어섰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보다 늘었더라고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현황,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서 부동산을 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외국인이 총 185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22.5% 굉장히 큰 폭으로 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한 2010년부터 외국인의 매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0년에는 한 0.2% 불과했는데 2022년에 보니까 0.75%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매수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같은 현상이 또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게 보면 중국인이 6,678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비중의 65.6%, 약 70%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1,429명, 캐나다 400명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타이완, 호주 쭉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떤 부동산을 구매를 했나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보니까 같은 기간 7,952명. 으로 이제 증가 비율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을 보니까요. 경기도가 3,703건,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서울으로 수도권의 73.5%가 집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보면 결과적으로 국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외국인 매수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서울이 가장 많을 것 같았는데 경기가 가장 많은 거는 조금 또 예상과 다르네요. 그렇죠. 경기, 서울 이렇게. 다음 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금값이 요즘 정말 금값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그런데 매년 9월에는 좀 하락세를 보여서 뭐 어떤 9월의 저주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블룸버그 이제 통신이 지난달 31일 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제 금값이 2017년 이후 매년 9월에는 항상 내렸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실제 연도별 9월에 어느 정도 내렸는지 하락률을 보니까요. 2017년에는 3.2%, 2018년에는 0.9%, 2019년에는 3.2%, 20년 4.2%, 3.1% 해가지고 23년까지 4.1% 쭉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9월에 계속 내려가네요. 하락 수익을 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석에 따르면 뭐라 그러냐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8월에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 가기 전에 이제 금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예. 금을 매수했다가 9월에 와서 다시 이제 되파는 현상 때문에 9월에 좀 금값이 하락한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대부분 주식시장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 금이 역할을 했다가 9월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9월에는 통상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값하고는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9월에 그런 영향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보시면은 금값이 20%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수차례 최고가를 새로 썼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그냥 오른 게 아니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이게 보면 이제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인 긴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물 골드바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 9월에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기대도 금값 지속적으로 이제 위로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물 금값이 30일 날 보면 온수당 2,502달러로 0.7% 이제 약간 하락했어요. 예. 하지만 8월 총 보면은 2.8% 상승했고 20일 날 또 2,531.6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올해 금값 상승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9월에 이제 그 하락, 9월의 예. 저주 때문에 좀 팔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수익 실현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또 통계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값 말고도 미국의 국고채 가격이 지금 3년 내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지금 6일이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또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을 지을 것 같다고요? 그렇죠.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예.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8월 초에 실업률 발표가 이제 기대치가 4.1% 정도인데 4.3% 나오고 나서 막 시장이 예. 패닉이 와가지고 블랙 먼데이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 이제 나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4.3% 웃도는 실업률이 보고가 됐다라고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막 증가하면서 강도가 강해지면서 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랑 이 채권 가격은 서로 역의 관계에 반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 예를 들어서 4.3%를 밑도는 수준이다라고 발표가 되면 네. 국채 가격 오름세는 이제 동력을 당분간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보면 30일 미국 국채 총수익 지수 상승률이 이제 28일까지 1.7%여가지고 역달 연속 지속적으로 계속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률이 총 한 3% 정도로 기록이 됐고요. 2021년 이후 최장기간 동안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금리가 하락하고 이런 이제 고용 지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크게 예상치를 웃도는 이런 지표가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좀 주가 상승이 어렵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발표 내용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전망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 주에 9월에 새로운 또 거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좀 네.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6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때 네. 중요한 게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 수치가 고용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거나 실업률이 높게 되면은 연준이 비컷 인하에 이제 돌입할 거다. 0.5% 인하.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굳이 9월에 만약에 또 근데 예상 수준의 보고서 시장 기대에 맞는 예상 수준의 보고서가 나오면 비컷을 다양할 필요성이 없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미 뉴욕 증시가 사상 거의 최고치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태예요. 8월 초 이후에 지난주 다우존스 30 평균 지수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거의 최고치에서 가까운 수준을 그 지점에 근접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지표가 이제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예.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 구인 이직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리포트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시장 전망치에 접근한다고 하면 예. B컷 그 이제 그 인하가 예상이 안 되고 한 0.25%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나름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분석이 됩니다. 네. 예, 일단 오늘 밤은 뭐 노동절로 미국이 휴장을 이어가니까요. 네. 내일 밤부터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에 집단 폐사한 천연 기념물이자 1급 멸종 위기종인 사냥의 위치 정보를 분석했더니 폭설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멸실 신고서와 또 첨부된 사진의 속성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입수해서 분석해 봤더니 죽은 사냥 1000여 마리 중에 위치 정보가 있는 704마리 대부분이 계곡 하단부와 울타리 주변에서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심한 폭설로 설악산 일대의 눈 면적 비율이 10년 내 가장 높았던 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로 인해 탈진한 사냥의 이동 공간이 제한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사냥의 행동권을 기준으로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사냥의 사체를 분석했더니 48.5%가 울타리 영향권에서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서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근길입니다. 중부지방부터 지금 비가 시작됐다고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상암동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으로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도 비가 오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에는 오늘 낮까지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면 낮더위는 쉬어가는 걸까요? 네, 오늘 비가 일찍 시작되는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5도, 예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3도, 대전 2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강릉 28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아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다만 비가 늦게 시작되고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남부 곳곳은 여전히 다소 덥겠는데요. 부산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도 다시 기온이 올라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들 지역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세트를 마칩니다. 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